네, 경기도 화성시 동탄구의 부동산이 그야말로 끓어오르고 있습니다. 반도체 호황과도 직접 연관돼 있는데요. 동탄에 가려져서 그렇지 부동산 시장 전반적으로 대단히 불안한 모습입니다. 서은숙 상명대학교 경제금융학부 교수와 함께 관련된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저는 지난주에 한국부동산원 자료 보고 깜짝 놀랐어요. 네. 동탄의 주간 아파트값 상승률이 2.22%. 네. 전체 통계를 다 한번 순서를 세어봤더니요. 이게 통계 작성 이후에 7번째로 높은 굉장히 높은 수치더라고요. 왜 이렇게까지 오르는 겁니까? 네, 보통은 사실 그 서울 강남의 그 주택이 한 주에 보통 0.23% 정도 예. 오르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비하면 동탄이 거의 한 7배 정도 빠르게 지금 오르고 있는 그러한 추이를 좀 보이고 있죠. 사실 이게 가장 큰 게 그 삼성전자하고 SK 하이닉스의 그 고액 성과급 네네. 그리고 이제 저금리 사내 대출 기대가 좀 커지면서 이렇게 동탄을 비롯해서 그 지역 근처 지역까지 우리가 흔히 말하는 반도체 직주 근접 지역이라고 부르거든요. 여기에 구매력이 좀 커질 수 있다는 그러한 심리가 이게 인식이 좀 확산된 거죠.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러다 보니까 방금 조금 전에 이제 뉴스에서 나온 것처럼 일부 매도자 중에서는 더 오를 거라고 예상을 해서 이미 그 전에 계약했던 거를 이제 유지하기보다는 위약금이나 우리 흔히 말하는 것처럼 배액 배상 부담하더라도 오히려 더 높은 가격에 다시 내놓는 것이 더 유리하다라고 판단하는 사례도 생긴 거죠. 한 3억 정도가 만약에 더 뛴다라고 한다면은 그거를 부담해서라도 그걸 더 받는 게 나으니까. 한 1.4억 정도는 더 벌 수 있는 그런 구조기 때문에 굉장히 지금 이러한 그 추가 상승 기대가 결국은 이 상황을 만들었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죠? 근데 좀 조심해서 봐야 되는 부분도 있어요. 그게 왜냐면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지금 성과급 하나만으로 집값이 오른 것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신도시의 공급, 우리 흔히 말하는 것처럼 사이클이 마무리가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매물이 이제 부족해진 점. 그게 이제 첫 번째 이유고, 그다음에 동탄역 그 주변에 GTX-A라든가 하는 그러한 거주하기 좋은 신호들 이런 게 좀 수요를 매력적으로 만든 부분도 있고요. 교통 호재도 있었네요. 네, 그다음에 중요한 거는 이제 규제 지역 그 지정 전이죠. 그러다 보니까 막차 심리가 굉장히 크게 작용을 한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러한 사람들은 좀 갭 투자를 하잖아요. 그래서 전세를 끼고 사려는 투자 수요가 함께 올라간 거가 결국 핵심은 실제 돈이 얼마나 풀렸느냐보다도 앞으로 더 오를 것이라는 기대 심리, 이게 이제 시장을 좀 지배하고 있다라고 보는 게 맞죠. 그렇게 기대 심리가 크다 보니까 한 주 만에 2.22%, 이거를 연으로 환산하면 200%가 훨씬 넘는 그 정도의 연간 상승이거든요. 단순하게 산술 평균하면 그렇겠지만 그렇게까지 복리로 계산을 해봤더니 한 200%가 넘게 나오더라고요. 무시무시한, 올해만 해도 벌써 10% 가까이 오를 정도. 맞습니다. 거래량도 조금 늘었어요. 네, 확실히 늘었습니다. 거래량이. 그래서 국토교통부 실거래 공개 시스템을 보면은 6월 들어서 화성시 동탄구 여기에서만 이루어진 아파트 매매 계약이 1,100건으로 집계가 됐어요. 그러니까 지난해 같은 기간에 630건이었거든요. 거기에 비하면 약 1.6배 정도 수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원인은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한 4가지 정도로 우리가 정리를 할 수가 있는데요. 뭐 반도체 성과급 우리 한 맥시멈 한 53조 정도 풀릴 거라고 지금 기대하고 있기 때문에 유동성이 굉장히 풍부해질 거라는 기대. 두 번째는 이렇게 강남까지 GTX-A가 이제 설치가 되면서 20분 접근이 가능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배후 수요가 굉장히 크게 작용을 하고 있고요. 네 번째가 가장 결정적인 게 비규제 지역의 프리미엄입니다. 그러니까 동탄은 지금 토지 거래 허가 구역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갭 투자가 굉장히 자유롭고 지금까지는 아직까지는 실거주 의무도 없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러한 현상이 나타났는데 사실은 가장 우려스러운 거는 거래는 지금 굉장히 폭증하고 있잖아요. 근데 매물 자체는 거의 3개월 만에 42.6% 급감했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은 수요가 굉장히 크고 공급은 줄었고. 줄었고. 그러니까 가격이 굉장히 더 오를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다라고 우리가 설명을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렇다면은 결국에는 규제 지역 문제가 나올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정부에서도 지금 보고는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지정할 걸로 보십니까? 아마 이제 조건 자체는 지금 되는 것 같아요. 지금. 그래서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게 이제 지정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규제 지역 그 지정이 임박했다는 소식은 계속 들리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럴 때 두
방향이 좀 두 가지로 움직이고 있는 것 같아요. 실거래를 하고 싶어하는 그 수요자들 입장에서는 좀 관망세로 돌아섰는데 오히려 이러다 보니까 갭 투자의 그 가난 문의가 굉장히 급증을 하면서 이게 이제 완전히 정반대로 지금 움직이고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왜냐하면 만약에 규제 지역으로 지정이 되면 대출 한도가 확실히 묶이죠. 70%에서 40%로 그렇죠. 줄어들고 그다음에 실거주 요건도 확실히 맞춰야 된단 말이에요. 네. 규제 이후에 가격이 조정될 수 있는 그러한 부담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실제 거주하려는 실수요자는 관망세로 지금 돌아설 수밖에 없는데 반면에 이제 토지 거래 허가 구역으로 만약에 묶이잖아요. 네. 그리고 그렇게 되면 전세를 끼고 사는 방식이 굉장히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는 그 전에 사겠다라고 하는 갭 투자 수요는 굉장히 좀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시장은 좀 안정됐다. 이게 지정되면 안정되냐라고 이제 물어보는데 지정되면 안정됐다라고 보기보다는 멈추고 네. 일단은 투자 수요는 서두르는 그러한 불안정한 국면이다라고 해석을 해야 되겠죠. 오히려 시장 자체가 굉장히 불안정해졌다라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동탄 자체가 지금 84제곱미터가 20억 넘게 거래가 되고 있다고 네. 강남 수준으로 올랐다고 이런 보도들도 접하고 있는데요. 네. 동탄에 가려서 그렇지 지난주 자료를 보면은 분당도 0.49%, 광명도 0.46% 굉장히 가파르게 오르고 있습니다. 네. 만약에 동탄에 지정을 하면은 또 이게 풍선 효과처럼 주변 지역으로 옮겨갈 가능성은 없을까요? 뭐 지금 방금 말씀하신 강남 지역이나 이런 거는 이미 지정이 되어 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이제 그 주변에 지금 덜 오른 지역으로 충분히 이제 그 확산이 될 가능성은 굉장히 크겠죠. 네네.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동탄 지역은 화성구 동탄구 지역은 결국은 반도체 클러스터의 요인이 굉장히 크고 그다음에 GTX-A라고 하는 굉장히 호재 요인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이 발생을 하거든요. 근데 그 지역으로 다른 지역으로 간다 하더라도 그러한 좀 수요가 매력적인 요인이 존재하지 않는다면은 지금 이 지역만큼 오를 것 같지는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정책을 할 때 조금 더 관심을 많이 가져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 이런 부동산 시장에 또 기름을 붓는 거에 있는데요. 바로 전월세난입니다. 지금 전월세, 수급지수 같은 각종 지표를 봐도 굉장히 상태가 나빠지고 가격도 가파르게 오르고 있는 것들이 확인이 되는데요. 지금 시장 흐름은 어떻게 보십니까? 좀 문제가 있죠. 확실히. 그죠? 그래서 그러니까 사실 매매 시장만 불안한 게 아니고 임대차 시장도 같이 이제 불안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우리가 봐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전세 수급 지수 방금 말씀하신 거 이게 122.5까지 올라갔어요. 근데 이게 2021년 전세난이 굉장히 심각한 시기에 비교를 해보면 거의 비슷한 수준이거든요. 그러니까 월세 수급 지수도 최근에 굉장히 많이 올라서 그러니까 전세난이 월세 시장으로 번지는 그러한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고요. 원인은 이제 크게 세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첫 번째가 2022년, 2023년에 착공 물량 감소가 이제 시차를 두고 입주 물량에 지금 영향을 미치고 있다. 지금 들어갈 집이 부족해진 거군요. 그래서 서울 공동주택 입주가 2만 7천 가구인데요. 내년에는 36% 정도 급감한 1만 7천 가구로 지금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이 이제 첫 번째 원인 중에 하나로 지금 분석이 되고 있고 두 번째는 전월세 매물이 굉장히 그러니까 부족하다 보니까 기존 임차인들이 그냥 이사를 가지 않고 계약을 갱신하는, 그러니까 눌러앉는 그러한 지금 비중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전월세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계속 지속되는 걸로. 여기도 공급이 부족해지는 거네요. 네, 그렇죠. 세 번째는 서울 정비 사업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이주 수요가 더 커지잖아요. 이주 수요가 존재하지 않겠습니까? 이게 더해지면서 어떻게 보면 특정 지역의 전월세 가격이 추가로 오를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전월세 불안은 결국은 다시 매매 시장 불안으로 연결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전월세가 오르게 되면 무주택자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차라리 사자. 그렇죠. 라는 생각을 하게 될 거고 투자자는 이제 전세를 끼고 사는 비용이 더 낮아지게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투자하기에 좋은 시기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부동산 대책은 어떻게 보면 매매 가격만 보고 접근하면 절대로 안 되고요. 그러니까 전월세 공급, 그다음에 입주 물량, 그다음에
정비 사업 이주 수요 이런 거를 좀 종합적으로 같이 고려하면서 정책을 세워야지 이게 먹히지. 요것만 잡겠다라고 그러니까요. 하면은 다른 데로 결국은 네. 풍선 효과 말씀하신 것처럼 이전되는 그러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충분히. 딱 지금이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네. 서울 외곽 지역에서도 월세가 200, 300 정도에 다다르고 있다고 하는데 네. 이 정도면은 돈을 빌렸을 때 한 4, 5억 정도 빌렸을 그렇죠. 때 이자 비용이다 보니까 네네. 매매 수요를 많이 이전하는 듯한 느낌이 드는데요. 네. 김용범 정책실장이 지금 상황을 두고 부동산 과세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부동산 과세를 정상화해야 한다. 보유세와 양도세를 합리적으로 수정하는 것은 필요하고 옳은 방향이다. 네. 올리겠다는 뜻으로 봐야겠죠, 이건? 이게 이제 좀 해석을 잘해야 되는데요. 예. 일단 먼저 우리가 팩트로 정책 메시지를 한번 보시죠. 정책 메시지는 굉장히 분명해요. 네. 그러니까 반도체 호황으로 생긴 그 우리의 부가 생산적 투자나 좀 미래 산업으로 가도록 하는 게 생산적 금융이었잖아요. 그렇죠. 이게 이번 정부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었는데 이게 네.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흡수가 되면은 이 반도체 호황 으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이득이 굉장히 줄어들고 오래 가지 못한다라고 하는 문제의식이 네. 확실히 그 핵심 메시지인 것 같아요. 근데 그것 때문에 이제 보유세와 양도세를 좀 합리적으로 조정해야 된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낸 것 같은데요. 여기에 증세냐라고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하는데 증세라는 단어보다는 어떻게 보면 부동산 과세 정상화를 우리가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하는 네네. 이슈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보유세와 양도소득세를 딱 보면 보유세는 집을 많이 보유하는 데 따르는 비용을 높여가지고 네. 우리가 원했던 거는 매물 출회를 유도를 하는 거잖아요. 시장에 이제 그렇죠. 물건이 많이 나오도록. 양도세 자체는 해석을 해보면은 거래를 막지 않으면서 투기적 차익을 얻는 거에 대한 거를 관리하겠다. 이러한 방향이 훨씬 더 크죠. 원래의 목적은. 네. 근데 세제를 부과하는 것이 효과는 있지만 반드시 부작용도 같이 오잖아요. 방금 얘기한 것처럼 보유세 올리면은 다주택자들이 매물 출회보다는 어떻게 합니까? 전가를 하겠죠. 그렇죠. 전가를 하겠죠. 예. 임대료 전가 논란이 생길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양도세를 과도하게 높이면 오히려 매물 잠김 현상이 발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양도세하고 지금 증세냐 아니냐 이런 이슈보다도 이제 부동산, 그러니까 세금의 정상화라고 하는 것은 이 기능을 강화시키겠다라고 하는 걸로 해석이 가능한데 이거를 따로 볼 게 아니고 뭐 공급 대책, 그다음에 대출 정책, 임대차 안정 대책이 함께 패키지로 나와야지 네네. 세금 이슈만 나오게 되면 결국은 아. 다시 이제 시장에 대한 불확실성이 굉장히 이제 네네. 커질 수밖에 없는. 왜냐하면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세금을 증세시킨다고 하는 건 부동산 가격을 잡겠다라는 걸로 보이기 때문에 심리에 어떤 심리가 있냐면은 부동산 가격이 앞으로 더 오를 건가 보다. 라고 반응하는 네네. 게 굉장히 크기 때문에 이러한 그 심리를 잡는 거는 굉장히 어렵거든요. 예. 그래서 같은 정책이 나와야 되는데 뭐 공급 정책이나 이런 거에 대한 거는 뚜렷하게 나오는 게 없잖아요. 이러다 보니까 그렇죠. 시장이 굉장히 불확실해진다라고 우리가 해석을 할 수가 있겠죠. 네. 세제 정책에 대해서는 여러 의견이 있지만은 말씀하신 것처럼 네. 세제만으로는 해결할 수가 네, 없기 없다. 때문에 네네. 예, 조금 더 정책 여러 가지로 종합적으로 신경을 써줘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렇게 주택담보대출 수요도 꾸준히 늘어나는데 최근에는 코스피가 강세를 보이면서 네. B2 수요까지 굉장히 많단 네, 말이에요. 맞습니다. 지금 5대 시중은행의 가계대출이 2달 만에 6조 원 넘게 늘었다고 하는데 네. 이거는 조금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부분 굉장히 아닌가요? 우려스러운 속도죠. 예. 이제 원래 5대 은행 연간 목표치가 4조 3,300억 원이었거든요. 예. 근데 이미 1.4배를 지금 초과해서 사용하고 있는 상태인 거죠. 이제 배경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반도체 중심의 이제 증시 상승 네네. 때문에 B2 수요가 늘어난 부분. 그러니까 이제 신용대출이나 마이너스 통장을 굉장히 많이 쓴 부분이 있고요. 다른 건 하나는 결국은 주담대. 주택 시장에 대한 예, 불확실성 때문에 집값이 마지막에 더 오를 거라는 기대 때문에 실수요자들도 매수를 좀 앞당기고 있고 그다음에 투자 수요는 규제 전에 막차를 타겠다라고 하는 심리가 굉장히 강해지면서 신용대출하고 주담대 대출이 같이 오르고 있는 그러한 현상을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네네. 네. 알겠습니다. 금리도 높아지는 추세인데 네. 이게 괜찮을지 모르겠는데요. 네네. 좀 걱정이 되는 부분이 있고요. 하나 더 걱정되는 부분을 살펴보자면은 역시 환율이 아닐까 싶어요. 네네. 지금 원달러 환율이 1,530원대, 여전히 1,500원이 넘는 굉장히 높은 수준을 유지를 하고 네네.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번 달 들어서 평균 원달러 환율이 1,520원도 돌았네요. 맞습니다. 이거 굉장히 높은 수준 아닙니까? 외환위기 이후의 최고 수준이라고 우리가 봐야 예. 되겠죠. 그래서 98년 2월 외환위기가 있을 때 이후로 가장 높은 월 평균 수준을 우리가 지금 보여주고 있고요. 글로벌 금융위기 때랑 비교하면은 사실 2009년 3월이 가장 높았는데 그때보다 네. 70원 정도가 더 높은 수준이라고 봐야 됩니다. 근데 굉장히 우려들을 하시는데 외환위기랑
글로벌 금융위기 때랑은 원인이 달라요. 네네. 그때는 사실은 외화를 획득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외화 자금 유동성 위기 상황이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달러가 없었던 상황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달러 가치가 굉장히 많이 올랐는데 지금은 달러를 구하기 어려운 상황이 아니고 지금은 이제 미국 자체가 고금리 상태고 네. 고금리 상태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금이 그쪽으로 달러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높아지겠죠. 그럴 수밖에 그래서 없어요. 예, 예. 그리고 뭐 중동 리스크가 어느 정도 완화될 거라고 생각은 하고 있지만 여전히 불확실성이 존재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외국인 자금 이탈이 굉장히 커요. 그러니까 98년가 글로벌 금융위기 때는 우리나라가 어떤 특징이 있었냐면은 공공 부분에서 외환 관리를 했어요. 근데 지금은 네. 민간 부분이 외화 포트폴리오를 관리를 하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걸 쉽게 얘기를 하면 예전에는 경상수지 흑자가 생기면은 이게 전부 다 달러를 우리가 그렇죠. 갖고 예, 예. 있기 때문에 원달러 환율이 떨어졌단 말이에요. 네. 근데 원달러 환율이 떨어지는 효과와 동시에 뭐가 있냐면은 국민연금이 이제 외국 주식들을 사게 되죠. 네네. 예, 그렇게 되면서 포트폴리오를 관리를 하다 보니까 다시 달러에 나가는 대한 수요가 또 생기는 거네요. 생기는 거죠. 예.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굉장히 관리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으로 가고 있다라고 봐야 되겠죠. 원인은 다르다라는 데 좀 네. 초점을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원인은 다르다 보니까 아무래도 우리 경제가 받을 타격도 좀 다르겠지만 네. 일단 걱정이 되는 건 사실인지라 맞습니다. 이 부분도 좀 해결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은숙 상명대학교 경제금융학부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